70평생을 살며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며느리 지은이가 제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5천만 원. 많은 분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 오해와 갈등.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 더 속상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결말을 보시게 될 겁니다.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23살 시집 오던 날, 손에 쥔 건 놀이끼리 그릇 한 벌.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죠. 며느라,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4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2년을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1981년 남편 월급은 12만 원, 집세 2만 5천 원, 쌀값 18,000원, 연탄 5천 원 내고 남는 건 5만 원 정도? 그래도 매달 5천 원씩 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생선살 돈이 없어 생선 머리만 500원에 사와 미역국을 끓였고 아이들 옷은 물려받아 입혔습니다. 제 옷은 5년, 10년씩 기워 입었고 미장원 대신 거울 보고 직접 머리 잘랐어요. 1985년 남편 월급이 32만 원으로 오르자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씩 모을 수 있었죠. 아이들 빵우유 급식비 1,000원 아끼려고 매일 도시락 싸고 학용품도 최대한 아껴서 쓰고 연필 깎기 없이 칼로 깎아주면서 몽땅 연필을 끝까지 쓰게 했습니다. 엄마, 애들은 다 빵 사 먹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투덜대면 우리 주먹밥이 더 건강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저축하며 두 자릿수 은행 금리에 이자까지 풀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만 4천 원이 붙었어. 이제 좀 살만하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1997년 IMF, 남편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준수 등록금이 270만 원인데. 저는 17년간 모은 320만 원을 꺼냈습니다. 걱정 마요. 이게 있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IMF 이후 남편은 재취업했고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큰아들 취업 축하금 300만 원, 2008년 둘째 결혼 보증금 800만 원, 2012년 딸 홀레비 1200만 원. 통장은 여러 번 제로가 됐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엄마가 뭘 바라고 키웠겠니?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노후 자금을 모아야지. 2013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 250만 원, 저는 청소 파트타임을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모아 2020년 드디어 5천만 원 달성.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장롱 깊숙이 비상금 200만 원도 따로 모아뒀습니다. 지난주 병원비를 빼려 은행에 갔습니다. 잔액 0원. 혹시 오류인가 싶어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10일 전에 전액이 타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수취인은 김지은 씨로 확인됩니다. 김지은. 둘째 며느리 이름입니다. 집에 와서 장롱을 열어보니 비상금 상자마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건 가족분. 그때 어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제 돈을 가져갔을까요? 42년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바로 말하셨을까요?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10년 전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수가 데려왔을 때 키도 작고 전문대 졸업이라 무엇보다 친정과 연락 끊고 지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늦은 저녁까지 일한 뒤에도 퇴근해 집안일까지 정리하는 등 매사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을 가지 않으니 우리 집에서만 일손을 도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우리한테는 성실한 아이구나. 특히 돈 관리를 잘했습니다. 민수 월급 330만 원. 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드릴게요. 민수 오빠 용돈 30만 원. 나머지는 적금 넣을게요. 계획적으로 살며 꼼꼼히 가계부 적는 모습이 신뢰를 줬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혹시 내가 응급실에 가면 병원비 써.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런 지은이었는데 왜 갑자기? 지난주 통장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 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앉아보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 돈 내가 쓴 거니?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병원이라니? 나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 지은아, 정확히 뭐 때문에 썼는지 말해봐. 그게 민수 오빠 사업 자금으로. 민수 사업? 우리 민수는 회사원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그날 이후 며느리 지은이는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방 안에서, 그리고 택배도 집 밖에서만 받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 5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유를 제대로 말 안 해. 민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엄마 5천만 원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감싸주는 걸까요? 다음 날 며느리 지은이 방을 청소하다 침대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대학교 병원 진료비 영수증. 환자명은 지은이 아닌 박영희 65세. 혈액종양내과. 진료비 24만 7천 원. 항암치료 관련. 박영희? 65세? 혹시 지은이의 친정어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는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지은이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영희는 누구일까요? 5천만 원으로도 부족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박영희? 낯선 이름이었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한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환자명 박영희 65세. 진료비 24만 7천 원. 2024년 9월 22일 혈액종양내과. 진료비 35만 8천 원. 2024년 10월 30일 혈액종양내과. 항암치료비 1차 89만 2천 원. 2024년 11월 18일 한국약국. 항암치료 보조약 18만 7천 원. 항암치료? 혈액종양내과?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보다 지쳐 보이는 목소리. 지은아, 앉아봐. 이게 뭐니? 제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실은 제 엄마예요. 제 친정어머니. 이름이 박영희예요. 작년 가을부터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 중이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결혼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친정과 연락 끊고 산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고 어릴 때부터 집에 빚쟁이가 들이닥치고 엄마는 맞고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엄마는 새벽 4시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로 저랑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가 그러셨어요. 지은아, 이제 너는 우리 생각 말고 살아라. 네 인생 살라고. 그래서 대학 대신 취직했고 결혼할 때도 친정과 연락 끊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가을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엄마가 쓰러졌어. 한국대병원에서 급성백혈병이래. 병원에서 들은 말은 참담했습니다. 비급여 항암제, 간병비, 교통비, 한 달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어머니 간병인은 하루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이에요. 도저히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딸을 키워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면 무슨 마음일지 압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42년 동안 모은 돈인데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한테까지 말하면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저 혼자. 그 순간 지은이 말을 멈추고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은이 던진 한마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얼마나 어떻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날 저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남편, 큰아들 준수, 둘째 민수, 그리고 며느리 지은.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말을 했었어야지. 5천만 원을 말도 없이 가져가?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본 거야? 평소 지은을 예뻐하던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큰아들 준수는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걸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고. 이건 무단 사용이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 민수야,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정말 몰랐다고. 부부가 5천만 원이나 되는 걸 서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나도 정말 몰랐다고. 지은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엄마, 정말 5천만 원이 맞아요?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통장 거래 내역 한번 보라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가 혈액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앉아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하지? 참 난감하네. 지은이 마음은 이해가 돼. 하지만 5천만 원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앞으로 연금 8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저도 갈등했습니다. 42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진 분노와 내가 지은이의 입장이었다면 하는 공감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날의 결론은 미뤄진 채 끝났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자. 지은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와라. 남편의 말에 모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고? 과연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요. 지은의 고백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1차 대출, 세빛저축은행, 차용인 박순옥 70세, 연대보증인 김지은, 금액 800만 원, 금리 연 17.8%, 월 상환금 27만 원 곱하기 36개월, 2차 대출 하나원 캐피탈, 차용인 박순옥 70세, 연대보증인 김민수, 금액 700만 원, 금리 연 18.5%, 월 상환금 25만 원 곱하기 30개월, 총 1,500만 원. 그것도 제 이름으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신용으론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무실 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했어요. 목소리도 흉내내고 상담원과 통화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휴대폰을 내 이름으로? 이건 명백히 법적 문제야. 더 충격적인 건 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됐다는 사실. 오빠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서 몰래 본인 인증을 했어요. 도장도. 우리 가족 전체가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1차 대출 월 27만 원 곱하기 36개월 총 972만 원. 2차 대출 월 25만 원 곱하기 30개월 총 750만 원. 합계 월 52만 원. 민수 월급 330만 원. 우리 부부 연금 85만 원. 그 안에서 52만 원이라니. 충격으로 저는 쓰러졌습니다. 혈압 195에 110.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고혈압성 위기입니다. 지금 상태로 뇌출혈 위험이 큽니다. 병실안 가족들은 또 싸웠습니다. 이건 명백히 본인 동의 없는 대출이라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당장. 형,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지은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위험해. 지은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제발 엄마만 살려주세요. 침대에 누운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너무 믿었나? 평생 모은 돈도 날리고 이제 빚까지 1,500만 원. 70세에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하지? 연금 85만 원, 건보료 8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남는 건 20만 원. 그런데 상환은 52만 원.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을 팔면 돼요. 지금 시세 3억 정도라니까. 빚 갚고도 남아요. 40년 살던 집을 팔라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이시죠? 저는 하나원 캐피탈 담당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상환 시작인데 연체하시면 약정이자에 가상금리가 붙으며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요?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절망뿐인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어머니의 만남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 친정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자. 한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12층 병동.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희 환자 계시나요? 1205호실에 계십니다. 다만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저는 며느리 시어머니입니다. 문을 열자 야윈 모습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다 빠졌고 체중은 40kg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지은이 시어머니 박순옥이에요. 그 순간 지은이의 친정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이가 말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사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기만 해도 많이 아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애한테 짐이 되려던 게 아닌데 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을 듣자 제 마음 한편이 풀렸습니다. 사돈도 지은에게 미안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은이 친정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픈 걸 숨겼습니다. 애가 각 결혼해서 시집 적응하기도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어서요. 하지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치료 안 하면 3개월도 못 산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지은에게 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우리 지은이가 어떤 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땐 친구 도시락을 나눠주다 자기가 굶고, 중학교 땐 제가 아파 누우면 학교 끝나고 와서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하면서 엄마, 나는 돈 벌어서 동생 대학 보내겠다고 했던 아이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지은이가 제 돈을 가져간 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유는 알겠어요. 친정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잖아요. 다만 미리 말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료를 포기했어야 했나 봐요. 지은이에게 짐을 지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포기는요? 엄마가 아픈데 어느 자식이 모른 척 하겠어요. 대화가 이어지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5이에요. 사돈은요? 저는 70이에요. 오, 저보다 5살 위시네요.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제 우리는 자매나 다름없잖아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두 어머니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요? 두 어머니가 찾아낸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은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같이 받아봐요. 구청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거기 가서 상환 계획부터 세워봅시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구청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 채권사와 분할상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대출이므로 이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가족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 1,500만 원, 금리 18% 수준이죠. 저희가 채권자와 협상해 금리를 12%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48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월 상환액이 52만 원에서 4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40만 원.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숨통이 트였습니다. 가족이 분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수월 20만 원 부담, 월급 330만 원. 지은 월 15만 원 부담, 파트타임 추가 일자리. 시어머니 월 3만 원 부담, 연금 85만 원 중 일부. 총합계 38만 원. 드디어 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알아보니 우리 집 시세가 3억이 아니라 3억 5천이래. 작년까지만 해도 3억이었는데 올해 초 역세권 재개발 확정으로 최근 3억 5천까지 올랐다는데. 집을 팔면 3억 5천만 원 매각, 대출 1,500만 원 상환, 박영희 어머니 치료비 1,000만 원 지원, 이사 비용 1,000만 원 지출, 3억 2천만 원 남음. 그중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면 현금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노후 자금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영희 어머니까지 함께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결심했다.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자. 그리고 영희 어머님 치료비도 우리가 돕자.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사신 집인데.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돈. 아니, 언니.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은이 친정어머니면 제게도 친정어머니예요.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뭐든지 먼저 상의 드릴게요. 됐다. 내 마음 다 안다.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우선 대출 1,500만 원을 갚고 영희 어머님 치료비 1,000만 원 지원하고 전세 2억 5천에 들어가면 우리에겐 7천만 원이 남아. 오히려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 그날 밤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파트타임 일해서 매달 50만 원씩 모을게요. 10년 안에 5천만 원 다시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년 후 박영희 어머니는 완전간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장은 위기를 넘긴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1년 반 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25평대 아파트, 그 안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침마다 세 여자가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국 끓일게요. 지은아, 넌 임신했으니 많이 먹어야지. 시어머님, 멸치 넣어놨어요. 뼈 건강에 좋아요.
세 여자가 함께 웃으며 밥상을 차리는 풍경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태명은 기적이. 할머니, 기저귀가 발로 차요. 어머, 정말 그렇네. 영희 어머님, 손 한번 대보세요. 아이고, 힘이 장하네. 튼튼하게 잘 자라겠구나. 저는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저가 우리 가족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나중에 꼭 들려줄게. 가족은 서로 지켜주고 용서하는 거란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에 신고하실까봐. 절 미워하실까봐. 그런데 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엄마까지 살려주셔서 평생 감사드려요. 지은아,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야.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야. 박영희 어머니는 이제 완전간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요? 이젠 우리 자매나 다름없잖아요. 우리는 시장도 함께 가고 병원도 같이 다니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며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1년 됐으니 600만 원 모았어요. 지은아,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10년 안에 5천만 원 꼭 채워드릴 거예요. 예전엔 몰랐던 강인함이 지은이의 눈빛에 자리 잡았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지만 저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새로운 어머니, 그리고 기적 같은 생명. 오늘 드디어 기저귀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 병실안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 남편, 민수, 지은, 그리고 박영희 어머니까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행복. 할머니, 기저가가 웃어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길.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며느리.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단호히 끊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